강희한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7살 아들. 강민준이 또다시 음식을 밀어냈다.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치료사가 설계한 식단이었고, 그가 직접 유기농 재료만을 공수해 셰프에게 부탁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접시를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민준아, 한 숟갈만. 응, 아빠 봐. 강희안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35년 인생에서 그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 IT 업계 정점에 오른 그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무력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식탁 모서리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낯선 질감의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강희안이 숟가락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아이의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다. 아이는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고 몸을 흔들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고급 유기농 당근 피레가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값비싼 정적은 산산조각 났다. 강희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아들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만든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민준이의 자폐 스펙트럼 증상은 더 심해졌다. 특히 식이장애는 그 어떤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민준이의 비명이 순간 멎었지만 아이는 더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강희안은 곧바로 후회했다. 그는 아들에게 화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화가 난 것이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주방을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지만 아들에게 밥 한 숟갈 먹이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낡고 오래된 희망 보육원.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식당에서 8살 한하늘이 몰래 입을 닫고 있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작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단단했다. 하늘이는 식사 시간 자신이 받은 목새 계란말이 2조각 중 하나를 먹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하늘이는 그 계란말이를 휴지에 조심스럽게 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다. 딱딱한 식빵 조각이나 과자 부스러기와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이것은 하늘이만의 비밀이었다. 하늘이는 4살 때 이곳에 왔다.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곳의 규칙은 명확했다. 울지 말 것, 떼쓰지 말 것, 그리고 자기 몫을 알아서 챙길 것. 하늘이는 그 규칙들을 누구보다 빨리 깨우쳤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내일 특별한 야유회가 있다고 공지했다. 어느 대단한 기업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과천의 큰 미술관 정원에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이도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작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내일은 점심으로 맛있는 빵이 나오겠지. 그녀는 주머니 속의 계란말이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진 방. 햇살반이라고 불리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삼살배기 영훈이가 있었다. 영훈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손가락만 바라보곤 했다. 밥도 잘 먹지 않아 늘 혼자 남겨지곤 했다. 선생님들도 지쳐서 포기한 아이였다. 하늘이는 그 아이에게서 자신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하늘이는 영훈이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계란말이를 꺼냈다. 영훈아, 먹어. 영훈이는 반응이 없었다. 하늘이는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입에 계란말이 부스러기를 조금 넣고 맛있다는 듯이 오물오물 소리를 냈다.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하늘이가 혼잣말을 했다. 한참 뒤 영훈이의 시선이 아주 느리게 하늘이의 손에 들린 노란색 계란말이로 향했다. 하늘이는 그것을 영훈이의 입가에 가져가는 대신 아이의 무릎 위에 가만히 놓아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강의하는 값비싼 와인을 병째 들이켰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 결제 서류를 바라보았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도시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였지만 지금 당장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다. 다음 날 아침 희망 보육원은 이른 시간부터 들뜬 공기로 가득 찼다. 1년에 몇 번 없는 대규모 야유회였다. 아이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나마 가장 깨끗한 외출복을 꺼내 입느라 분주했다. 한하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색이 바래고 소매가 조금 짧았지만 하늘이에게는 가장 아끼는 옷이었다. 아침 간식으로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이 나왔다. K 글로벌 그룹의 미래재단에서 후원 물품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빵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하늘이는 달랐다. 그녀는 빵의 절반만 천천히 씹어 삼켰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어제 계란말이를 쌌던 휴지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녀의 작은 주머니는 언제나 비상식량으로 채워져 있었다. 보육원의 삶이 가르쳐준 생존 방식이었다. 언제 또 배가 고플지 모르고 언제 또 맛있는 것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테라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비밀 무기였다. 같은 시각 강의하는 아들 민준이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의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극이 아이의 감각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자신의 회사가 후원하는 바로 그 미술관 야외 정원에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라 조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셔츠의 빳빳한 감촉이 아이의 피부를 자극했다. 결국 이하는 30분을 씨름한 끝에 아이가 평소에 입던 가장 부드러운 실내복 위에 겨우 외투 하나를 걸치는 것으로 타협해야 했다. 그는 값비싼 감각 통합 장난감들과 민준이가 유일하게 먹는 크래커를 가방에 챙겼다. 과천 미술관의 야외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한의 비서팀이 사전에 답사까지 마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희망 보육원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이한의 후원 행사에 초청된 손님이었다. 이한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조용한 환경을 원했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곳을 원한 게 아니었다. 보육원 아이들은 잔디밭에 도착하자마자 흩어져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하늘이는 그 무리에 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주머니 속에 카스테라를 먹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리를 벗어나 키 큰 관목숲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한편 강의하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 앉아 보모가 흔들어주는 장난감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미국 지사에서 걸려온 긴급한 전화였다. 수백억 원짜리 인수합병건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였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당장 이사회 소집해. 10분 뒤에 화상회의 들어가지. 그는 보모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잠시만 아이 좀 보시죠. 중요한 전화입니다. 그는 유모차에서 등을 돌린 채 격앙된 목소리로 영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이의 무감각하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랑나비 한 마리였다. 나비는 소리 없이 날갯짓하며 민준이의 유모차 주위를 맴돌았다. 민준이의 눈이 처음으로 초점을 맞추며 반짝였다. 나비는 천천히 날아 아이들이 없는 관목숲 쪽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거의 본능적으로 유모차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이한이 사준 값비싼 유모차는 7살 아이가 스스로 풀기에는 복잡했지만 민준이는 기계적인 반복 동작에 능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유모차에서 내려 나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보모는 이한의 심각한 통화에 압도되어 민준이가 사라진 것을 몇 초 뒤에야 알아차렸다. 도련님이 그제야 강의하니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았다. 유모차는 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민준아. 그는 보모와 함께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관목숲 뒤편의 작은 공터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비는 없었다. 낯선 장소에 홀로 남겨진 민준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왔어. 이한이 다급하게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는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아이는 아빠의 접근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보모가 손을 뻗자 아이는 자신의 팔을 깨물기까지 했다. 이한은 절망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그때 그는 공터 반대편 나무 그늘을 보았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 한하늘이 그곳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내려던 카스테라를 손에 쥔 채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민준이를 보며 보육원의 영훈이를 떠올렸다. 저 애 무서운 거야. 그녀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어른들 이한과 보모를 힐끗 보았다. 저렇게 소리치면 더 무서운데.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에게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작은 돌멩이처럼. 강희아는 절박하게 아들을 부르다가 그 이상한 정적을 만들어내는 작은 여자아이의 존재를 문득 깨달았다. 강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난 3년간의 실패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가 다가갈수록 민준이는 더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이 지독한 무력감을 잘 알았다. 보모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울먹이고 있었다. 어른 두 명의 당황한 기색이 아이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도망가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전부 이해한다는 듯이 강의하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비명을 지르는 민준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한하늘은 웅크린 채 몸을 떠는 민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보육원에 영훈이가 생각났다. 영훈이도 저렇게 울었다. 어른들이 밥을 억지로 먹이려 할 때, 시끄럽게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는 알았다. 저 아이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를수록 더 무서워진다는 것도 하늘이는 어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민준이에게 등을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정면으로 마주 보지도 않았다. 위협이 되지 않는 각도. 그녀는 보육원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감싸왔던 카스테라 반쪽을 꺼냈다. 아침에 받은 빵이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미 조금 찌그러져 겉면의 갈색 부분이 부스러져 내렸다. 하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계란 냄새는 여전했다. 하늘이는 빵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우는 아이가 더 배가 고파 보였다. 아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저 소란을 멈출 무언가가 필요해 보였다. 그녀는 빵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조금 떼어 자기 입에 먼저 넣었다. 그리고는 아주 맛있다는 듯이 소리를 내며 오물거렸다. 맛있다. 그녀의 혼잣말은 민준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정말 맛있어서 하는 말이었다. 조용한 공터에 오물오물하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소리가 울렸다. 민준이의 세상은 온통 굉음이었다. 아빠의 화난 목소리, 보모의 울음소리, 나무십 스치는 바람소리,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엉켜 아이를 공격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아주 낯선 소리 하나가 끼어들었다. 오물오물. 그것은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규칙적이었다. 민준이의 격렬했던 몸짓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지만 감은 눈꺼풀 밑으로 눈동자가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움직였다. 하늘이는 민준이가 자신을 힐끗 보는 것을 느꼈지만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이 컨택은 이럴 때 싸움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카스테라의 노란 속살을 조금 더 크게 떼어냈다. 손톱만큼 작은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 빵 조각을 들고 망설이지 않았다. 먹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아이의 입에 가져다 대지도 않았다. 그랬다간 아이가 또다시 비명을 지를 것을 알았다. 하늘이는 그저 민준이가 웅크리고 앉은 곳과 자신이 앉은 곳의 중간 지점, 마침 그곳에 떨어져 있던 널쩍한 나무십 위에 빵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빵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네가 먹든 말든 나는 내 빵을 먹을 거야. 이건 아주 맛있어. 그녀의 태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의하는 이 기묘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저 여자아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들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옆에서 태연하게 빵을 먹고 있다니. 심지어 빵 조각을 바닥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이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과 여자아이 사이에 놓인 나무잎을 바라보았다. 노란색 빵 조각. 위협적이지 않았다. 냄새가 났다. 달콤한 냄새. 아침에 먹었던 그가 유일하게 거부하지 않는 크래커와는 다른 냄새였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1분, 2분. 하늘이는 자신의 빵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다. 어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민준이의 떨림이 멎었다. 아이는 자신의 머리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나무잎을 향해 뻗어나갔다. 아이의 손가락 끝이 빵 조각에 다 폭신했다. 아이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코앞까지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하늘이가 먹던 것과 같은 냄새였다. 아이는 빨간 스웨터를 입은 하늘이를 힐끗 보았다. 하늘이는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주는 그 빵 조각을 자신의 입속으로 가져갔다. 강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들이 지난 3년간 그가 고용한 국내외 최고 권위의 의사들과 치료사들, 그리고 특급 호텔 셰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음식도 거부했던 아들이 지금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저 낯선 여자아이가 준 빵 조각을 먹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억 원짜리 인수합병권이 사라졌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일궈낸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거대한 기적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모에게 속삭였다. 가만히 있어. 하늘이는 민준이가 빵을 먹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 입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흙 묻은 무릎을 툭툭 털었다. 이제 가봐야 했다. 선생님께 들키면 혼날 것이다. 한하늘은 흙 묻은 무릎을 툭툭 털었다. 마지막 남은 빵 부스러기까지 입에 털어 넣자 비로소 만족감이 밀려왔다. 이제 저 이상한 아이도 울음을 그쳤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선생님께 들키지 않고 무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덤불 뒤편으로 사라지려 몸을 돌렸다. 잠깐만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하늘이가 돌아본 곳에는 아까 그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깨끗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남자의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그 아저씨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피곤한가 봐. 그녀는 생각했다. TV 드라마에서 본 회사에서 엠견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는 그런 아빠. 딱 그런 모습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 서서 35 어른의 체면도 잊은 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저 꼬마야,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한 거니 제가 낯선 음식을 먹은 건 3년 만에 처음이야.
강의하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흥분해 있었다. 하늘이는 그 호들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유모차 근처에서 멍하니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민준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아저씨를 보았다. 뭐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빵. 빵 먹은 거 말이야. 쟨 원래 아무거나 먹지 않아. 강희한이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아저씨, 그녀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한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까 아저씨가 주려던 건 이상하게 생겼던데. 이상하게 강의하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식이 전문 치료사가 아들의 감각 데이터를 분석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영양식이었다. 그건 몸에 좋은 맛없어 보였어요. 하늘이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빵이 좋은 거예요. 부드럽고 달콤하잖아요. 그 말은 강희안이 지난 3년간 고용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 중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본질적인 진단이었다. 강희안은 이 작은 아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낡아서 색이 바랜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하늘이가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아들, 많이 아파요. 그 질문에는 비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덤덤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강의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하늘이가 작은 어른처럼 충고했다. 소리 지르면 더 아파요. 더 무서워지거든요. 그 말은 보육원에서 수없이 겪었던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한마디가 강희안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까 절망감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아들을 도우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늘이는 이제 정말 가봐야 했다. 저 가볼게요. 선생님이 찾아요. 아이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잠깐만. 강희안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이 기적을, 이 유일한 희망의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한하늘이요. 하늘이. 하늘아. 강희안은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어. 아저씨가 빵 사올게. 카스테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그는 이 가난한 싱글 대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일은 못 오는데요. 야유회는 오늘만 하는 거예요. 강희안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지.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벌 안 받으면 주말에 벌, 무슨 벌. 강희안은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꾸 혼자 도망 나온다고 원장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오늘은 야유회라서 괜찮았지만 하늘이는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라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그가 원장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전에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늘 너 거기서 또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오고 보육원 교사 중 한 명이었다. 하늘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가봐야 돼요. 진짜로 하늘이는 그에게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무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낡은 스웨터의 빨간색이 강희안의 시야에서 금세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옆을 보니 아들 민준이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카스테라 빵 부스러기가 묻은 제 손가락을 가만히 입에 물고 있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강희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보모에게 명령했다.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K 글로벌의 냉철한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당장 알아봐. 희망 보육원. 그리고 한하늘이라는 여자아이. 8살이야. 지금 당장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김 비서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다. 희망 보육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사립 보육 시설이었고 재정은 늘 빠듯했다. 한하늘 8세 4년 전 겨울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입소. 부모는 불명. 특이사항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고 다른 아이들을 잘 돌보지만 가끔 규칙을 어기고 혼자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어 원장의 요주의 대상임. 강의하는 모니터에 떠있는 하늘이의 작은 증명사진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러나 그 안에 날카로운 빛을 숨기고 있는 8살 아이의 눈. 그는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당당하게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충고하던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이 기적의 실마리를, 이 유일한 희망을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희안 회장의 자격으로 그곳에 갈 수 없었다. 하늘이가 경계하지 않았던 것은, 민준이가 반응했던 것은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아니라 아픈 아들을 둔 피곤에 지친 가난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눈에 띄지 않는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등산용 면바지와 색 바랜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와 반지를 모두 뺐다. 머리도 일부러 빗지 않아 헝클어뜨렸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K 글로벌의 회장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지친 남자 김민수였다. 그는 어제 하늘이가 그를 보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그는 김 비서가 운전하는 마이바흐 대신 수행원 팀의 가장 낡은 국산차를 빌려 직접 운전했다. 희망 보육원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파른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좁은 마당,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원장실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원장은 그의 낡은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후원자 방문일은 다음 주입니다만 강의하는 K 글로벌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지만 지금처럼 비굴하고 절박하게 자신을 낮춰본 적은 없었다. 그는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제 과천미술관 공원에서 제 아들이 보육원 아이와 잠시 만났습니다. 그는 최대한 어눌하고 절박하게 연기했다. 제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요. 그는 어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 원장은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다. 그래서요, 하늘이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강희안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제 아들이 그 아이가 준 빵을 먹었습니다. 3년 만에 낯선 음식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를 넘어선 진실한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부탁이죠? 그 하늘이라는 아이요. 혹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저희 아들과 친구처럼 그냥 놀아줄 수 있을까요? 공원에서요. 원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김민수 씨, 여긴 유치원이 아닙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관리하기도 벅차요. 특정 아이를 빼내서 그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거절이었다. 강희아는 이 순간을 대비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물론 무료로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보육원에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간식비에라도 보태시라고.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가난한 아빠가 아들 치료를 위해 낼 수 있는 의심스럽지 않은 최대한의 성의였다. 원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50만 원은 희망 보육원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강희안의 행색과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하늘이는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는 아이입니다. 잘 통제가 될지. 원장은 이미 마음이 기운 듯 했다. 아닙니다.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주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희한이 머리를 숙였다. 그렇게 김민수 아저씨와 한하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4시. 보육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였다. 강희아는 민준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하늘이는 원장의 허락하에 공원으로 외출을 나왔다. 하늘이는 김민수 아저씨가 정말로 아들을 위해 매달 50만 원을 낸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혼내지 않고 밖에서 놀게 해주는 이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매번 자신을 위해 카스테라를 사오는 저 불쌍한 아저씨가 고마웠다. 그들의 만남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강희아는 10미터쯤 떨어진 벤치에 앉아 두 아이가 돗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이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장난감을 들이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져온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혼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간식 시간이 되면 하늘이는 강희안이 사온 카스테라를 꺼냈다. 그녀는 빵을 반으로 갈라 더 큰 조각을 민준이 앞에 돗자리에 놓았다. 먹어. 그리고 자신도 자기 몫을 먹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처음 며칠간은 망설였다. 하지만 하늘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빵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강희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하늘이는 카스테라 대신 자신이 보육원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 하나를 가져왔다. 그녀는 주머니 칼 위험해 보였지만 보육원 아이의 생존 도구인 듯 했다로 서툴게 사과를 깎았다. 이건 더 맛있다. 아삭아삭해. 그녀는 사과 조각을 민준이 앞에 놓았다.
민준이는 딱딱한 질감을 싫어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아삭하고 내는 소리를 한참 듣더니 조심스럽게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씹었다. 강의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아들이, 크래커와 피레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들이 지금 사과를 씹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김민수의 역할을 잠시 잊었다. 그는 그저 감격에 겨운 아버지였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가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강요하지 않음이었다. 하늘이는 민준이가 스스로 손을 뻗을 때까지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강의한 자신이 그리고 그가 고용한 그 어떤 전문가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이 8살 고아 소녀가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절망에 빠져 있던 자기 자신마저 구원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강희한, 아니, 김민수 아저씨의 벤치와 하나늘, 그리고 강민준의 돗자리 사이의 10m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리가 되었다. 민준이는 이제 하늘이가 깎아주는 사과뿐만 아니라 보육원에서 가져온 삶은 감자 조각까지 받아먹기 시작했다. 아이의 세상이 하늘이의 손을 통해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다. 강의하는 아들이 변하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감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8살 고아 소녀가 지닌 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감사했다. 하늘이에게도 이 시간은 특별했다. 김민수 아저씨는 자신을 혼내지 않았고 민준이는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저 셋이 함께 존재하는 고요함이 좋았다. 그 평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졌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하늘이는 민준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들뜬 기분으로 보육원 건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공을 차던 동호라는 남자아이가 찬 공이 식당 창문으로 날아갔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미 금이가 있었던 오래된 유리창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위태롭게 갈라졌을 뿐이다. 동호는 보육원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였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때 모퉁이를 돌아오던 하늘이와 눈이 마주쳤다. 때마침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은 원장이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원장은 갈라진 유리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그랬어, 너희들? 또 그녀의 시선이 도망치려던 동호와 막 현장에 도착한 하늘이를 동시에 포착했다. 동호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으로 하늘이를 가리켰다. 제가 그랬어요. 하늘이가 공찼어요. 하늘이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울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의 귀에는 그 덤덤함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뻔뻔함으로 들렸다. 원장은 최근 김민수라는 남자와 멋대로 외출을 다니는 하늘이가 못마땅하던 참이었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오만해졌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하나늘, 네가 감히 거짓말까지 해. 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아니라니까요. 하늘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태도가 원장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요즘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나쁜 것만 배워왔구나. 네가 의지할 곳 없는 고아라는 걸 잊었어. 그 말은 하늘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고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원장은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였다. 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일주일 동안 식당 청소하고 반성의 방에서 나오지 마. 그리고 김민수라는 남자. 다시는 만날 생각 마. 그것은 하늘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보다 어쩌면 김민수 아저씨와의 그 조용한 오후 사시를 더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오후 4시, 강희아는 어김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가방에는 갓 구운 따뜻한 기운이 남은 카스테라가 들어 있었다. 4시 5분, 4시 15분, 하늘이는 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돗자리 위에서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다. 아이는 하늘이가 늘 나타나던 오솔길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4시 30분, 강희안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아, 아. 하늘이를 찾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강희안이 내민 카스테라를 밀어냈다. 다음 날, 아이는 사과도 거부했다. 2주간 쌓아 올린 기적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민준이는 다시 3년 전에 그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강희안은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K글로벌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무력한 아버지가 되어 낡은 국산 차를 몰고 희망 보유권의 언덕을 올랐다. 그는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어제보다 더 헝클어진 머리, 이틀 밤을 샌 사람의 퀭한 눈, 완벽한 김민수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원장님, 하늘이가 왜 안 옵니까?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던 안경을 고쳤으며 이 불청객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 아이, 지금 벌 받는 중입니다. 유리창을 깨고도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하늘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강희안이 소리쳤다. 제발, 제 아들이 다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하늘이가 필요합니다. 제발, 1시간만이라도.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가난한 남자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김민수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여긴 당신 아들 치료소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직업도 변변찮아 보이는 분이 주는 그 푼돈 몇 푼으로 우리 원의 규칙을 어지럽힐 순 없어요. 그녀는 강희안을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당신은 하늘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헛된 희망이나 심어주고 있어요. 당장 돌아가시고 다시는. 바로 그때였다. 강희안의 주머니에서 그가 업무용으로만 쓰는 특수한 진동음이 울렸다. 그가 무시하려 했지만 진동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비서실에서 오는 긴급 호출이었다. 원장이 그를 밀치던 순간 보육원 철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듯 멈춰섰다. 강희안의 연락 두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김 비서가 그의 비공식 차량에 부착된 GPS를 추적해 달려온 것이었다. 김 비서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낡은 면바지 차림의 제 상사가 웬 중년 여성에게 멱살을 잡히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절박한 외침이
마당을 갈랐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와 강희안과 원장 사이에 끼어들며 강희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시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금 회장님이라고 불린 낡은 티셔츠에 김민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색 세단과 최고급 슈트를 입은 비서를 바라보았다. 회장, 님, 강희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피어났던 김민수라는 이름에 짧고도 행복했던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눈으로 원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절박함이 아닌 K글로벌 회장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싸늘한 정적이 희망 보육원의 지저분한 마당을 감쌌다. 원장의 손은 김민수를 밀치려던 그 자세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다. 회장. 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되물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뇌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강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헝클어진 셔츠의 매무새를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며칠간 아들을 위해 연기했던 가난하고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K글로벌의 수십 개 계열사를 지휘하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최고 경영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이름이 김민수인 줄 알았습니까? 그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굳어있는 김 비서를 향해 덕짓했다. 김 비서, 이분께 내 소개 다시 제대로 해드려. 김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원장을 바라보며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게 말했다. 이분은 K글로벌 그룹 및 산하 미래재단의 이사장 겸 총괄 회장이신 강희안 회장님이십니다. 원장님, 미래, 재단. 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난 5년간 희망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 매년 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와 보육원의 숨통을 틔워주던 얼굴 없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자기 눈앞에 직업도 변변찮아 보이는 이 남루한 차림의 남자였다. 원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이건 무슨 오해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빌 기세였다. 오해 강희하니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방금 나에게 푼돈이라고 말한 것 말인가? 아니면 내 아들을 위해 직업도 변변찮은 아버지가 애원하는 모습을 즐긴 것 말인가? 그는 원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늘, 어디 있지, 그 아이는? 지금, 반성의 방에. 원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유리창을 깨서. 거짓말. 강희한이 한마디로 일축했다. 원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닙니다. 동호가. 똑똑히 봤다고. 김 비서. 영상. 김 비서가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회장님 지시로 10일 전부터 도련님의 적응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육원 마당이 보이는 곳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었다. 동호가 공을 차는 모습, 창문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동호가 마침 모퉁이를 돌아오던 하늘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원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건 불법 사찰. 내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강희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원장님의 탁월한 운영 방식도 잘 알게 됐군. CCTV 하나 없는 곳에서 8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누명을 씌워 어두운 방에 가뒀어. 그는 원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내 아들을 살릴 유일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짓밟았어.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원장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회장의 유일한 아들, 그 아이와 얽힌 고아. 원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그녀가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기어오려 했다. 강희애는 경멸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법무팀에 연락해 당장 미래재단 명의로 이 시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해. 모든 장부, 모든 지원금 내역, 일원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이 여자. 그는 더 이상 원장을 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즉시 해임해. 불명예 해임이야. 아동학대 및 기부금 횡령 혐의가 있는지까지 샅샅이 뒤져.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원장의 비명은 무시당했다. 강희아는 다른 교사를 불렀다. 한안을 데려와. 그 아이 짐 전부 챙겨서. 교사가 겁에 질린 채 달려갔다. 잠시 후 어둡고 좁은 반성의 방, 사실은 낡은 청소 도구함이었다 해서 하늘이가 걸어 나왔다. 아이는 꼬박 하루를 굶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는 마당의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원장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수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 옆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차와 양복 입은 다른 아저씨가 서 있었다. 아저씨.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희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K글로벌의 회장으로서의 냉혹한 표정이 그 작은 부름 하나에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김민수의 절박함도 강희안의 냉정함도 아닌 그저 어쩔 줄 모르는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김민수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하늘아. 아이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반성의 방에서 꺼내준 유일한 어른의 손을 망설이다 잡았다. 하늘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너무 조용하고 푹신해서 오히려 무서운 차에 올라탔다. 차는 한강을 가로질러 하늘이가 그림책에서나 보던 거대한 성 같은 아파트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뒤덮인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다. 하늘이는 그 압도적인 풍경에 얼어붙었다. 아저씨. 아이가 그의 낡은 셔츠 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저씨. 왕이에요, 여기. 궁전이에요. 강희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를 보육원에서 구해냈지만 동시에 더 크고 낯선 감옥으로 데려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2층에서 파자마 차림의
민준이가 복도를 달려 내려왔다. 아이는 차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민준이는 아빠를 보았다. 양복 입은 낯선 사람도 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곧장 아빠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고정되었다. 민준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빠를 지나치고 낯선 비서를 지나쳐 겁에 질린 하늘이에게로 달려갔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안기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이의 낡고 색바랜 빨간 스웨터의 소매끝을 온 힘을 다해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닻을 찾았다는 듯이 민준이의 작은 손은 한하늘의 낡은 스웨터 소매를 찢어질 듯이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것은 3년간 닫혀있던 아이가 세상에 보낸 유일한 신호이자 유일한 요구였다. 강의하는 그 절박한 손길 앞에서 자신이 이 작은 여자아이를 구출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치료제로 납치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의한 회장이라는 시스템을 위한 완벽함이었다. 하늘이는 그 시스템 안으로 던져진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하늘이에게 공주님 방을 주었다. K글로벌 그룹의 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하룻밤 만에 꾸민 방이었다. 방은 분홍색 실크 벽지로 도배되었고 하늘이의 키만한 곰 인형과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수백 벌의 새 옷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 방이 무서웠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넓었다. 보육원의 낡은 2층 침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옆자리 아이의 잠꼬대 소리가 그리웠다. 이 거대한 방에서 그녀는 자신이 인형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옷장 구석에 들어가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강의하는 다시 회장님으로 돌아갔다. 그는 김민수 아저씨의 낡은 티셔츠를 벗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었다. 그는 바빴다. 희망보육원을 해체하고 강 원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아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팀을 꾸려야 했다. 그는 하늘이에게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려 했다. 영어, 가정교사, 피아노 교사, 예절 교사까지. 그는 자신이 돈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카스테라를 나눠 먹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이제 3명의 어른 가정부, 보모, 그리고 비서과 2명의 아이가 살았지만 그곳에는 가족이 없었다. 하늘이는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가정부가 하는 말을 따라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문제는 민준이에게서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하늘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하늘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스웨터 자락을 쥔 채 유령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하늘이가 쥐어주는 음식은 받아먹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 새로운 치료사들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했고 밤마다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이는 하늘이라는 유일한 동아줄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동아줄을 잡고 있는 하늘이 자신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새로운 치료팀은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회장님, 환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민중군은 하늘 양에게 극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 자신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아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희아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다고 보육원의 그 지저분한 청소 도구함에서 꺼내 이 궁전 같은 곳으로 데려왔는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감히 행복하지 않다고 그는 자신의 선의가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음식이라고 민준이의 편식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주방장에게 최고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아이가 씹기 좋게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조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비싼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식탁. 강의하는 민준이 앞에 앉았다. 하늘이는 그들보다 한참 떨어진 곳에 마치 벌을 서는 아이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 민준아, 먹어. 강희안이 스테이크 조각을 아들의 입에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김민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다. 냄새부터가 낯설었다. 피 냄새가 났다. 아이는 겁에 질려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민준아, 아빠 말 들어. 이건 맛있는 거야. 강희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숟가락을 강제로 아이의 입술에 밀어 넣으려던 순간 민준이는 다시 폭발했다. 으아악 아이는 접시를 손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도자기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값비싼 스테이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민준, 강희안이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가 아들을 향해 무섭게 소리치려던 바로 그때였다. 하지 마세요. 그동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있던 8살 한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강희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은 틀렸어요. 강희안은 난생 처음 겪는 8살 아이의 반항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민준이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싼 고기. 필요 없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크 조각을 가리켰다. 민준이는 공원에 있던 그 가난한 아저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스테이크가 아니라 빵 부스럭이라도 같이 나눠 먹던 바보 같은 김민수 아저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외침이 거대한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를 보육원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더 크고 화려한 우리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김민수를 죽이고 강희안 회장으로 돌아온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하늘의 작은 외침은 그 어떤 이사회의 고함보다도 더 크게 강희안의 귀를 때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0억 원짜리 스위트룸의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가난한 아저씨, 바보 같은 김민수,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그 위장 신분이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스테이크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3년 동안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수억 원의 치료비,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이 최고급 한우, 그 모든 것이 틀렸다고 8살짜리 고아 소녀가 그의 면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공포가 아닌 하늘이의 외침에 놀란 당혹감에 가까웠다. 하늘이는 제 할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자신이 K글로벌의 회장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는 다시 반성의 방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침묵이 식당을 짓눌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정부와 보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은 회장의 분노가 터져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강희아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니, 오늘 다들 퇴근들 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부르지 마.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명령에 헥말 없이 사라졌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어른은 오직 강희한, 그리고 아이들 둘만 남았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바닥은 스테이크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엉망이었다. 강희아는 그 지저분한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비싼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었다. 그리고 2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는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김민수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강희한 회장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는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하늘이는 그가 자신을 때릴까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지나쳐 엉망이 된 식탁을 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등 그가 평생 먹어온 값비싼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장 아래 칸 과일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 가정부가 후식으로 준비해둔 평범한 사과 한 알이 있었다. 그는 그 사과 한 알과 서랍에서 과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엉망이 된 대리석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다. 하늘이와 민준이가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그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주 서툰 손길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과도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펜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려웠다. 사과 껍질은 뚝뚝 끊겼고 살점이 두껍게 깎여 나갔다. 그의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올 뻔한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다. 하늘이는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궁전의 왕 같던 회장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들보다 더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퍼 보였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의 시선이 아삭, 아삭 소리를 내며 깎이고 있는 사과로 향했다. 그 소리는 스테이크가 지글거리는 소리나 그릇이 깨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마침내 강의하는 모양이 엉망진창이 된 사과 하나를 다 깎았다. 그는 사과를 한 조각 잘라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바닥을 기어가듯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늘이에게 먼저 사과 조각을 내밀었다. 마치 공원에서 카스테라를 건네던 하늘이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같았다. 하늘이는 망설였다. 먹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명령이 아닌 부탁처럼 들렸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사과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다. 아삭, 달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강의하는 다음 조각을 잘라 민준이에게 내밀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격렬한 거부는 아니었다. 아이는 하늘이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가 자신이 먹던 사과 조각을 민준이의 입술에 살짝 가져다 댔다. 민준아, 괜찮아. 맛있어. 하늘이의 목소리였다.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 물었다. 그리고 씹었다. 강희하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씹었다. 그가 아닌 하늘이가 준 사과를. 그는 자신이 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주면 안 되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사과를 깎아주는 도구가 되었어야 했다. 그는 남은 사과를 전부 잘라 하늘이 앞에 바닥에 내려놓았. 네가 줘.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과 조각을 집어 민준이에게 주었다. 민준이는 받아 먹었다. 하늘이는 다음 조각을 집어 자기 입에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 하늘이는 그것을 집어들고 망설였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바닥에 앉아 있는 강희안에게 내밀었다. 아, 회장님도 드세요. 아이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했. 강희안은 8살 아이가 내민 사과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이의 손에 들린 사과를 받아 먹었다. 세 사람, 엉망이 된 바닥에 주저앉아 못생기게 깎인 사과 하나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 어떤 최고급 만찬보다도 완벽한 식사였다. 강희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아, 빠. 강희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소리는 민준이에게서 났다. 아이는 사과를 쥔 채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가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작고 뭉개진 발음이었다. 민준아 방금. 민준이는 다시 입을 오물거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아, 빠. 아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듯 했다. 그것은 3년 만에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뱉은 첫 번째 단어였다. 강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강희아는 숨을 멈췄다. 아빠, 3년 만에, 아니,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미를 담아 부른 그 단어. 그것은 천둥이나 벼락처럼 거창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웅얼거림에 가까운 아주 작고 희미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사회의 환호성보다도 그 어떤 주가 폭등 소식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의 고막을 뚫고 심장에 와닿았다. 그는 얼어붙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반응하면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민준이는 그런 아빠의 경직된 얼굴을 보다가 다시 하늘이 손에 들린 사과 조각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듯 했다. 하늘이도 그 기묘한 정적을 느꼈다. 왜 그래요? 아, 저씨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호칭과 아저씨라는 호칭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강희안이 화가 난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다. 강희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사과 조각을 내밀었던 하늘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늘이는 이 어른이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때리거나 벌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기묘한 풍경을 연출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깨진 그릇과 음식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한가운데에 어른 한 명과 아이 두 명이 앉아 묵묵히 사과 하나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희아는 비서실에 딱 한 가지 지시만 내렸다. 오늘과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아무도 내 펜트하우스에 출입시키지 마. 그는 가정부도 보모도 심지어 아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팀조차 부르지 않았다. 그는 어제 입었던 구겨진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하늘이의 말대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희안 회장이 아니었다. 어설프고 서툴고 바보 같을지언정 아빠가 필요했다. 그는 어젯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제 저녁에 참사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는 하늘이와 민준이에게 거실의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 TV 봐도 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줍고 바닥에 튄 음식을 닦았다. 서툰 손놀림에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다. 1시간이 걸려 겨우 식당이 정리되었을 때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밥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주방장이 없는 거대한 주방은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그가 요리할 수 없는 식재료들만 가득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조리대 위에 놓인 밀가루 포대와 계란에 닿았다. 카스테라, 모든 기적의 시작. 공원에서 하늘이가 민준이에게 건넸던 그 빵. 하늘이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좋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카스테라 만들기. 수백 개의 복잡한 레시피가 쏟아졌다. 그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는 밀가루 포대를 식탁 위로 끌어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뭐해요? 빵. 만들려고. 카스테라. 그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대답했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해봤어요. 보육원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늘이는 어느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밀가루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체에 쳐야 돼요. 8살짜리 아이가 K글로벌의 회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계란, 흰자랑 노른자 분리해야 돼요. 강의하는 서툰 솜씨로 계란을 깨뜨렸지만 노른자를 터뜨리고 말았다. 아휴. 진짜, 이리 줘봐요. 하늘이가 능숙하게 계란을 분리해냈다. 민준이도 그 소란에 이끌려 주방 입구까지 다가왔다. 아이는 밀가루가 날리고 계란이 깨지는 그 혼돈을 낯설어 했지만 하늘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도망가지 않았다. 하늘이는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이리 와. 재밌어.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강희아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가 주방에 제 발로 들어왔다. 민준이, 이거 만져봐. 하늘이가 아이의 손을 잡아 밀가루 반죽에 가져다 댔다. 민준이는 낯선 질감에 손을 빼려 했지만 하늘이가 웃으며 자신의 손에도 밀가루를 묻혔다. 어때, 부드럽지? 아이는 손을 빼는 대신 손가락으로 밀가루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강희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감각치료에 수억 원을 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다. 밀가루는 바닥에 흩뿌려졌고 계란 껍데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하늘이가 강희안의 얼굴에 장난으로 밀가루를 묻혔고 강희안은 어설프게 반격하려다 제 머리에 밀가루를 뒤집었었다. 그 소란 속에서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1시간 뒤 마침내 빵 반죽이 오븐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오븐 창 앞에 쪼그려 앉아 반죽이 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어떤 중대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도 더 가슴이 뛰었다. 마침내 타이머가 울렸다. 강희안이 뜨거운 오븐 장갑을 끼고 빵을 꺼냈다. 전문점의 빵처럼 예쁘지는 않았다. 한쪽 귀퉁이는 살짝 닫고 가운데는 조금 주저앉았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전체에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엉망이 된 주방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희한이 아직 뜨거운 빵을 서툴게 잘랐다. 그는 첫 조각을 하늘이에게 주었고 두 번째 조각을 민준이에게 주었다. 아이들은 빵을 받아들고 호호 불어가며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하늘이가 외쳤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빵을 먹었다. 하늘이는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강희안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아저씨도 먹어봐요. 우리가 만든 거. 강희안은 그 따뜻하고 조금은 덜 익은 듯한 빵을 씹었다. 눈물이 났다. 그는 울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분노, 무력감이 이 따뜻한 빵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법무팀에서 보낸 하늘이의 입양 서류를 떠올렸다. 그는 이 아이를 아들의 치료제로 데려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8살 고아 소녀는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아빠까지 우리 세 사람 모두를 구원한 것이었다. 그는 밀가루 범벅이 된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었네.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궁전이 아니었다. 밀가루가 흩날리고 달콤한 빵 냄새가 나는 조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다. 카스테라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